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꼴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들어선 지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시급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3일 기준 1,024만 4,550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정년 연장과 이민 비자 제도 개선 등의 조치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에 비해 대응은 거북이 걸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최근 전국 불안으로 정년 연장부터 연금, 의료, 돌봄 대책 등 모든 논의가 멈춘 상태라 초고령 사회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발맞춰 가지 못해 앞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UN 기준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해외 사례를 통해 초고령 사회의 성공적인 정책 등을 전했다면 도움이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해외 정책 사례를 알아봅니다. 일본은 2005년 세계 최초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한국보다 17년 일찍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를 보편적으로 안착시켰는데요. 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노동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는데요. 정년 60세를 맞은 노동자는 누구든 원하면 기존에 재직하던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계속 고용 대상자 선별권을 주지 않았고 대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기업 비율은 99.9%에 달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약 70%의 일본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나머지 30%는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선택했습니다. 60에서 64세 취업률은 2012년 57.7%에서 2022년 73%로 뛰어올랐는데요. 65에서 69세 취업률도 37.1%에서 10년 만에 50.8%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10월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고 증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통계청에 구체적인 수치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고 주택 지원 등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출산과 혼인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짚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미치는 영향 등을 살핀 보도였는데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3.4% 증가하며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보도였는데 증가율의 배경으로 꼽은 정부 지원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관련한 정책이 무엇인지 2025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올해 들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은 작년 기준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올해부터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상향 조정하는데요.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 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하는 결혼세액 공제 제도도 신설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한 번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 적용합니다. 혼인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 금액인 연 3,800만 원을 단독 가구 소득상한금 연 2,200만 원의 2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데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하는데요. 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데요.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수소가스 충전소 화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수소 충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폭발성 화재가 발생한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 회동동에 있는 수소가스 충전소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쯤. 근처 건물 안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폭발음도 함께였습니다. 불이 난 충전소는 시내버스 등 수소가스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로 건립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충주의 수소 충전소 폭발 사고에 이어 부산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짚은 보도였는데요. 충주에 이어 부산까지 수소 충전소 화재 사고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 이에 대해 안전 점검 등 수소차와 충전소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덧붙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수소차 및 수소 충전소에 대한 정책을 살펴봅니다. 환경부가 올해 수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을 7,218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새해 첫날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환경부는 중점 보급 중인 수소버스의 안전성 제고 및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하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 출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또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 및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하고 동일 권역 내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 보급 시 2곳 이상 그리고 500대 이상 보급할 경우 3곳 이상의 정비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